안녕하세요, 김강현입니다. 모두들 시험 치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2023 국가직 7급 공채 데이터베이스론 한번 해설해 보겠습니다. 먼저 난이도 분포를 살펴보면 난이도 하는 9개, 중 9개, 상 7개 이렇게 분석이 됐고요. 난이도 하 문제가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 않았고 상 문제가 꽤 많이 출제된 걸로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던 회차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총평으로는 자주 출제되지 않던 지역적인 개념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SQL이나 관계대수 이런 거는 많이 출제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넓고 깊게 출제가 돼서 그래서 체감 난이도가 더 올라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SQL과 관계대수에서 복잡하게 출제를 해서 변별력을 의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회차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출제했다는 점이 특이한 포인트고요. 마지막으로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합격자의 데이터베이스론 평균 점수는 70에서 75점 사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바로 해설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데이터 독립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 물리적 데이터 독립성은 데이터의 물리적 구조가 변경될 때 데이터의 논리적 구조도 이에 따라 자동으로 변경되게 한다. 틀렸습니다. 물리적 데이터 독립성은 물리적 구조가 변경될 때 데이터의 논리적 구조가 변경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거죠. 자동으로 변경되게 하는 게 아니라 변경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게 데이터 독립성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변경되게 한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니은, 응용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구조에 독립적으로 물리적 구조를 변경할 수 있다. 이건 맞는 말이죠. 논리적 구조에 독립적으로 물리적 구조를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것 혹은 그 반대로도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데이터 독립성이죠.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 볼게요. 논리적 데이터 독립성은 개념 스키마가 변경되어도 외부 스키마나 응용 프로그램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완벽하게 맞는 말이죠. 논리적 데이터 독립성은 개념 스키마와 외부 스키마 사이의 독립성을 말하는 겁니다. 혹은 외부 스키마나 응용 프로그램 이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리을 볼게요. 3단계 데이터베이스 구조의 내부 단계에서는 내부 스키마 의미하는 거죠. 파일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내부 스키마를 가지고 있다. 아니죠. 파일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 관리 이건 맞는 말인데 여러 개의 내부 스키마는 틀린 말입니다. 내부 스키마는 딱 하나만 있죠. 3단계 스키마 중에서 외부 스키마는 뷰 기능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개가 존재하고 개념 스키마와 내부 스키마는 딱 한 개씩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 전에 1번 문제는 주제는 데이터 독립성과 3단계 스키마에 대해서 물어봤고 난이도는 쉬운 문제였죠.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데이터베이스 용어는 데이터베이스에 갱신이 발생할 때 DBMS가 자동으로 수행하는 사용자 정의 프로시저이다. 자, 지금 자동으로 뭔가를 수행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보기를 보면 assertion, 주장은 뭔가를 수행하는 게 아니죠. 카탈로그, 시스템 카탈로그를 의미하는데 전혀 상관없는 선지고요. 체크, 이것도 제약 조건인데 뭔가를 수행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네 가지 선지 중에 뭔가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거, 수행이 포인트입니다. 수행하는 건 트리거밖에 없기 때문에 답은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설명도 보면 무한 호출에 따라 실행의 종료를 보장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거 트리거에 대한 설명 맞고요. 다음, 무결성 제약 조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갱신을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베이스 갱신을 전파한다. 세 번째 설명 같은 경우는 트리거, 체크, 어설션 세 개 모두에 대해서 옳다고 할 수도 있는 설명이겠죠. 하지만 수행이 키워드이기 때문에 뭔가를 수행하는 것은 트리거밖에 없다. 이 중요한 포인트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무결성과 주장, 트리거에 대해 물어봤고 난이도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다음 3번. 릴레이션 R, ABCD, EF에 대한 함수적 종속성의 집합 F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기본 키를 찾아라. 함수적 종속성을 주고 키를 찾는 거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죠. 하나씩 해봅시다. 먼저 A. 우리가 A가 결정이 됐을 때 글씨가 이쁘네요. A가 결정이 됐을 때 첫 번째 규칙 A로부터 B, C를 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B와 C도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규칙 B로부터 E를 추론할 수 있다. 그래서 E도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규칙 E로부터 C, F를 결정지을 수 있다. 그러므로 C와 F, 그 중에 C는 이미 결정이 됐고 F가 추가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더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네 번째 규칙은 써먹지 못하죠, 지금. 왜냐하면 D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A만으로는 A, B, C, D, E, F를 다 결정지을 수 없으므로 너는 기본키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선지 볼게요. A, B. A와 B가 결정이 됐을 때 우리가 첫 번째 규칙 이용해서 A로부터 B, C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C가 추가로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규칙 B로부터 E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규칙 E로부터 C, F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와 마찬가지로 D를 결정을 못한 상태죠. 그래서 네 번째 규칙은 쓸 수가 없고 D가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2번도 기본키가 될 수 없습니다. 다음 볼게요. A, D. 자, A와 D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규칙 A로부터 B, C를 결정을 하겠죠. 그리고 네 번째 규칙 D로부터 E를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규칙 E로부터 C, F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 F도 결정이 될 것이고 세 번째 규칙 B로부터 E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미 다 결정이 됐으니까 뭐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A와 D로부터 A, B, C, D, E, F를 모두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얘는 기본키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지금 기본키가 만족해야 되는 특성은 유일성과 최소성인데 우리는 지금 유일성만 확인한 거예요. 최소성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얘가 후보키가 아니죠. 슈퍼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 최소성까지 확인을 하려면 이 중에서 A를 뺀다든지 혹은 D를 뺐을 때 둘 중 하나를 뺐을 때도 둘 중 하나를 빼더라도 유일성이 만족된다면 그거는 얘가 최소성을 만족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둘 중 하나라도 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성도 만족했다. 그래서 3번 AD는 기본키 조합이 될 수 있겠습니다. 4번도 볼게요. 자, A와 E가 결정이 됐다. A로부터 B, C를 결정하고 그리고 E로부터 C, F를 결정하고 그런데 D를 결정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4번도 결정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키로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번, 2번, 4번이 지금 유일성조차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거르고 3번을 골라주면 되겠지만 좀 더 문제를 어렵게 낸다면 최소성까지 검증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키를 검증할 때는 유일성과 최소성을 둘 다 고려해 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함수적 종속성에 대해 물어봤고 난이도는 쉬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음 4번 볼게요. 다음 릴레이션에서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밑줄친 속성이 기본키이고 고객에서 주민등록번호 속성의 값은 중복되지 않는다. 자, 얘가 기본키는 아니지만 유일성을 만족한다고 지금 알려준 거죠. 그럼 1번 선지 보겠습니다. 고객 릴레이션에서 고객 아이디나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이런 쌍들은 슈퍼키가 될 수 있다. 그럼 하나씩 검증해 봅시다. 고객 아이디 얘는 기본키니까
유일성을 만족했죠? 그럼 슈퍼키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슈퍼키의 조건 유일성만 만족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객 아이디는 유일성 만족한다. 주민등록번호 값이 중복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유일성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너도 슈퍼키가 될 수 있다. 고객 아이디, 고객 이름의 쌍 이미 고객 아이디만으로도 유일성을 만족하기 때문에 고객 아이디가 들어간 쌍은 당연히 유일성을 만족하겠죠. 고객 이름, 주민등록번호 얘도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유일성을 만족할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합 모두 슈퍼키가 될 수 있고요. 다음 2번 선지 고객 릴레이션에서 추천 고객 속성은 고객에서 추천 고객 이것은 자신의 고객 아이디 속성을 참조하는 외래키로 정의가 가능하며 자, 자신의 고객 아이디 속성을 참조하는 외래키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는 거죠. 일단 그게 가능한지부터 봅시다. P492라는 값이 여기에 등장을 했죠. 그리고 K123이라는 값도 여기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L243이라는 값도 여기에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값이 다 저쪽에 등장했으니까 저쪽을 참조하는 외래키로 작동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의 가능하며 널값을 가질 수 있다. 외래키는 널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다음 3번 선지 볼게요. 주문 릴레이션의 주문 고객 속성을 고객 릴레이션의 고객 아이디에 대한 외래키로 정의할 때 고객 아이디에 대한 외래키 자 이렇게 정의를 하겠대요. 이때 주문 고객의 값으로 S254를 가질 수 있다. 자, 주문 고객이 고객 아이디를 참조하고 있는 외래키인데 여기에 S254라는 값을 가질 수 있느냐? 자, 이 값이 가능하려면 어때야 되죠? 이 P참조 기본키, 참조되고 있는 기본키에 S254라는 값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등장을 안 했습니다. 그럼 외래키에서 S254라는 값은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3번은 틀린 말이 되니까 정답이 3번이겠고요. 자, 외래키에는 어떤 값만 등장할 수 있습니까? P참조에 등장한 값이거나 또는 널값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다음 4번 선지 볼게요. 고객 릴레이션에서 고객 아이디와 주민등록번호는 후보키가 될 수 있으나 자, 끊고 볼게요. 고객 아이디 후보키 될 수 있나요? 후보키는 유일성과 최소성을 둘 다 만족해야 되죠. 근데 고객 아이디는 기본키니까 당연히 후보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성, 최소성을 모두 만족하고요. 주민등록번호는 유일성을 만족한다고 문제에서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최소성은 만족하죠. 스스로 속성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더 제외시킬 속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성도 만족하므로 둘 다 후보키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고객 아이디, 고객 이름의 쌍은 후보키가 될 수 없다. 자, 그럼 한번 또 검증해 봅시다. 얘는 유일성은 만족하죠, 지금. 고객 아이디가 들어왔으니까 이미 유일성은 만족합니다. 그런데 최소성을 만족을 안 하는 상황이죠. 왜냐? 고객 이름을 빼더라도 유일성이 만족이 되기 때문에 얘는 지금 최소성이 만족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쌍은 후보키가 될 수 없다. 4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슈퍼키와 후보키에 대해 물어봤고 이것도 되게 자주 물어보는 주제이고 자주 물어보는 스타일의 그런 문제죠.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음 5번 볼게요. 다음 릴레이션 R과 S에 대한 관계대 소식의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기호는 자연조이를 의미하고 A, B, C, D는 속성 이름이다. 자, 1번 선지 풀어봅시다. S라는 릴레이션에서 셀렉트 해라. 무엇을? B 속성의 값이 B3인 그런 튜플들을 셀렉트 하라는 거죠. S에서 B 속성의 값이 B3인 튜플. 지금 이 튜플 두 개죠. 그러면은 속성 B, C, D 있을 것이고 튜플이 얘네 둘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1번은 결과가 맞게 연산이 잘 됐습니다. 다음 2번 R과 S를 자연 조인하고 그 다음에 B, C 속성을 프로젝트 해라. 그럼 우리는 자연 조인부터 시켜봐야 되겠죠. R과 S를 자연 조인한 결과 여기 써볼게요.
먼저 지금 공통인 속성이 BC입니다. 그러므로 결과는 A, B, C, D 속성이 이렇게 나타나겠죠. 자연조인이니까 공통된 속성인 BC는 한 번씩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조인을 해봅시다. 자, 왼쪽 첫 번째 튜플 B1, C1 왜 오른쪽에 B1, C1 있죠? 그러면 이 첫 번째 튜플에 대응되는 튜플이 이 첫 번째 튜플입니다. 그래서 A1, B1, C1, D1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결합할 수 있는 튜플이 더 없죠? 오케이, 그럼 첫 번째 튜플 끝났고 두 번째 튜플 B2, C2 오른쪽에 S에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너는 자연조인에 참여할 수 없는 거고 세 번째 튜플 B3, C3 오른쪽에 있나요? 여기 있죠? 그러면 얘랑 결합이 될 겁니다. A3, B3, C3, D3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B3, C3 더 있나요? 더 없으니까 얘 끝났습니다. 다음 마지막 튜플 B4, C5 오른쪽에 등장 안 했죠? 그럼 너도 조인에 참여 못한다. 자, 이렇게 왼쪽 튜플을 기준으로 다 살펴봤으면 오른쪽 튜플을 더 살펴볼 필요 없습니다. 조인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프로젝트 BC 이 마지막 연산 수행해야 되겠죠. 여기서 B랑 C만 골라내라. 즉 나머지 속성은 지운다는 거니까 나머지 속성은 지운다는 거니까 D 속성 지워주고 A 속성 지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결과 맞게 나왔나요? 네, 맞게 나왔습니다. 2번도 이렇게 연산이 됐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만약에 여기 튜플이 하나 더 있어서 뭐 B3, C3 이런 튜플이 하나 더 있었다면 프로젝트 하고 나서 이 튜플과 이 튜플이 같아져 버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지워줘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는 포인트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선지 볼게요. R이라는 릴레이션에서 골라내라 셀렉트 무엇을? C 속성의 값이 C3인 애들. 그럼 이 셀렉트 연산부터 해봅시다. R에서 C 속성의 값이 C3인 튜플 이 세 번째 튜플이네요. 그러면 이 괄호 안에 있는 연산 결과는 A, B, C A3, B3, C3 이렇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바깥 계산 프로젝트 AB 여기서 AB 속성만 남기고 나머지 속성은 지워라. 그럼 최종 결과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계산이 맞게 됐습니다. 다음 4번 볼게요. R과 S 자연조인부터 R과 S 자연조인 아까 결과를 한번 계산을 했었죠. A3, B3, C3, D3 그 전에 하나 있었나요? 그 전에 하나 있었네요. A2, B2, C 뭐였죠? 첫 번째군요. A1, B1, C1, D1 있었고 그 다음에 A3, B3, C3, D3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거기서 셀렉트 B 속성의 값이 B3인 애들 그러면 B 속성의 값이 B3인 이 두 번째 튜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튜플은 없어졌습니다. 네, 셀렉트한 결과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프로젝트 AC A랑 C 속성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우라는 거죠. 그러면 A랑 C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워줍시다. 자, 그럼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결과가 잘못 계산됐죠? 그래서 4번은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답은 4번이 될 것이고
이 문제는 관계대수 중에서도 제일 기본적인 프로젝트와 셀렉트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고 난이도는 굉장히 쉬운 편입니다. 지금 관계대수에서 프로젝트랑 셀렉트는 제일 기본인 연산이기 때문에 이 문제 정도는 진짜 막힘없이 슥슥 골라주시고 넘어가 주셔야 돼요. 다음 6번. 크기가 100바이트인 고정길이 레코드 630개로 구성한 정렬된 순차 파일에서 이진 검색으로 레코드를 검색한다. 이진 검색으로 검색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정렬된 순차 파일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검색을 하는데 최대로 접근하는 블록의 수가 몇 번이냐. 블록의 크기는 1024바이트이며 하나의 레코드에 2개 이상의 블록이 나누어 저장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해봅시다. 100바이트인 레코드 그리고 블록은 1024바이트. 그러면 블로킹 인수, 즉 블로킹 인수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의 블록에 레코드가 몇 개 저장되느냐, 그걸 의미하는 거죠. 블로킹 인수는 1024 나누기 1000을 해서 그 몫을 계산하면 되니까 10, 즉 블록 하나에 레코드 10개가 들어갑니다. 그 상태에서 레코드가 630개니까 블록이 총 몇 개 필요하죠? 블록 개수는 개수 전체 레코드 개수 나누기 블로킹 팩터 하니까 63개의 블록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 63개의 블록에서 이진 검색으로 열심히 목표 레코드를 탐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블록이 63개다. 먼저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요. 이진 검색을 할 거니까 이걸 공식화가 돼 있다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63이 2의 몇 승 이상이고 2의 몇 승 미만인지를 찾아내면 됩니다. 가장 가까운 2의 거듭제곱수가 32죠. 63은 32 이상이니까 2의 5승 이상이라는 말이고 64 미만이니까 2의 6승 미만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2의 5승 이상이 됐다는 것은 얘는 이진 검색 시에 총 6번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을 1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아니 선생님, 저는 이렇게 공식화가 안 돼 있어요. 이거 공식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잠깐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살펴보고 갈게요. 자, 예를 들어서 블록이 4개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블록 4개가 있는데 우리가 이진 검색이니까 가운데 블록 중에 하나를 먼저 탐색을 하겠죠. 자, 우리가 찾는 레코드가 이 두 번째 블록에 있나? 하고 찾아볼 겁니다. 그랬더니 이 블록보다는 크다. 그래서 오른쪽 둘 중에 하나에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둘 중에 하나를 또 고르겠죠. 마지막 블록인가? 했더니 또 여기에도 없다. 얘보다는 작은 블록에 있다. 그러면은 너 세 번째 블록에 우리가 찾는 레코드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3번에 접근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이 블록이 7개일 때까지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블록이 7개. 1, 2, 3, 4, 5, 6, 7. 자, 블록 7개에서 이진 탐색을 해봅시다. 가운데 블록에 먼저 탐색을 하겠죠. 여기 있나? 했더니 아니요, 저보다 오른쪽에 있어요 라고 판단이 되면 오른쪽 3개 중에 가운데인 여기에 또 탐색을 하겠죠. 그랬더니 아니요, 저보다 왼쪽에 있어요 라고 판단이 되면 여기에 우리가 찾는 레코드가 있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블록이 7개일 때도 최악의 경우 3번 접근하게 됩니다. 그런데 블록이 8개일 때는 어떻게 되냐? 해봅시다. 블록이 8개. 1, 2, 3, 4, 5, 6, 7, 8. 자, 이진 탐색하려면 가운데 두 블록 중에 예를 들어 왼쪽 블록을 골랐다. 그랬더니 틀렸어요. 아니요, 저보다 오른쪽에 있네요. 그래서 오른쪽 4개 중에 가운데 2개.
이 중에 또 하나를 골라야 되겠죠. 그럼 이 중에 뭐 예를 들어 왼쪽 블록을 골랐다. 그랬더니 또 틀렸어요. 그러면 아니요, 저보다 오른쪽에 있는데요 해서 맨 오른쪽 두 개 중에 이번엔 오른쪽을 골랐더니 또 틀렸어요. 아니요, 저보다 왼쪽에 있는데요. 그러면 남은 경우의 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 여기에 목표 레코드가 있겠구나 하고 탐색이 끝날 겁니다. 지금 몇 번 접근했죠? 4번 접근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해본 결과를 정리해보면 블록이 4개부터 7개일 때는 이진 탐색 블록에 몇 번 접근했죠? 3번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블록이 8개일 때부터는 4번 접근했습니다. 자, 이거 블록이 15개일 때까지 4번 접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식화를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블록이 개수가 뭐 예를 들어 n개라고 하면 얘가 2의 몇 승 이상인지 그리고 2의 몇 승 미만인지 이 가까운 숫자를 찾아낸 다음에 왼쪽 수가 아니라 오른쪽 수가 블록 접근 횟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에 따라 찾아주시면 아까 블록이 63개니까 얘는 32보다는 크거나 같고 64보다는 작으니까 64가 2의 6승이므로 블록에 6번 접근하게 됩니다. 이 공식 기억해 두시면은 같은 스타일의 문제 나올 때마다 빠르게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6번 문제 풀어봤고 주제는 순차 파일에서 이진 검색하는 거, 난이도는 뭐 중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식화가 잘 되어 있다면 빠르게 답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다음 7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B 플러스 트리에 이러이러한 순서로 키값이 입력될 때 루트에 있는 키값을 찾아라. 한번 조건을 해석해 봅시다. 한 노드에 최대 4개의 키값을 가질 수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4개의 키값이니까 포인터 키값, 포인터 키값, 포인터 키값, 그리고 포인터 키값, 포인터. 지금 이렇게 구조가 되겠죠, 노드의 구조가. 다음 조건 봅시다. 내부 노드의 구조는 포인터 1, 키 1, 점점점 해서 키 q 빼기 1, 포인터 q. 지금 이렇게 문자로 줬지만 사실은 우리가 개수를 알기 때문에 너가 5번째 포인터고 너가 4번째 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이렇게 노드 구조가 있고 ki는 i번째 키, pi는 i번째 서브트리를 가리키는 포인터이다. 네, 해석됐습니다. 다음 i가 1일 때 대괄호 x1은 k1보다 작다. 자, 대괄호 x1이 뭡니까? 대괄호 xi는 포인터 pi 서브트리의 모든 키값들을 의미한다. 그러면 대괄호 x1은 첫 번째 포인터가 가리키는 서브트리의 모든 키값들이죠. 즉 뭡니까? 얘가 포인터 1이기 때문에 얘가 가리키는 모든 키값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대괄호 x1이. 근데 그것들은 k1보다는 작다. 즉 이 맨 왼쪽 포인터가 가리킨 값들은 k1보다는 작다. 이 값들이 첫 번째 키값보다 작다는 거죠. 그리고 i가 q일 때, 즉 마지막 의미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때 kq-1은 대괄호 xq 이하다. 그럼 이건 뭡니까? 대괄호 xq는 마지막 포인터가 가리키는 모든 키값들을 의미하는 거고 kq-1은 마지막 키값인 k4를 의미하니까 잠시만요. 다른 데다 그리는 게 낫겠네요. 여기다 그려볼게요. 포인터 키값, 포인터 키값, 포인터 키값, 포인터 키값, 포인터. 자, 방금 얘기한 게 뭐냐? 마지막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키값들은 마지막 키값인 k4보다 크거나 같다. 지금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보면 왼쪽 포인터는 첫 번째 키값보다 미만이었고 마지막 포인터가 가리키는 애들은 마지막 키값보다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조건, i가 1부터 q 사이일 때는 이것을 만족한다. 자, 포인터가 가리키는 키값들이 왼쪽 키값보다는 크거나 같고 다음 키값보다는 작다.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러면 얘네가 가리키는 키값들은 왼쪽 포인터보다는 크거나 같고 오른쪽 포인터보다는 작다. 얘네가 가리키는 키값들도 왼쪽 키값보다는 크거나 같고 오른쪽 키값보다는 작다. 그리고 여기도 포인터 하나 있죠. 얘네가 가리키는 값들도 왼쪽 키값보다 크거나 같고 오른쪽 키값보다는 작다. 지금 이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아귀가 딱딱 맞죠? 첫 번째 키값보다 왼쪽은 더 작고 그 다음은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해서 마지막에 작거나 같다로 끝나는 이런 조건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조건을 보면 노드 분할 시 상위 노드로 올리는 값은 분할 대상 키값들 중 중간 값을 올린다. 뭐 이거는 당연한 얘기겠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조건 해석이 끝났으니까 실제로 트리를 그려봅시다. 자, T 노드, 루트 노드에 T가 들어왔어요. 다음 W. W는 T보다 뒤쪽이니까 뒤에 들어오겠죠. M은 맨 앞이니까 맨 앞에 들어올 거고 아직 노드가 다 안 찼습니다. 그 다음에 E는 맨 앞이니까 맨 앞에 들어올 거고 지금 루트 노드가 꽉 찼죠. 이제 키값이 4개니까 그 다음 F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F는 순서상 E와 M 사이에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노드가 이제 꽉 찼으니까 가운데 값을 위로 올리게 될 겁니다. 가운데 값이 누구죠? M이죠. 그래서 M이 지금 루트 노드로 올라왔고 EF랑 TW는 당연히 쪼개지게 될 거예요. EF랑 TW는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B 트리가 아니라 B 플러스 트리이기 때문에 이 상위 노드로 M이 올라갔다고 해도 밑에 리프 노드에 M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에 남아있어야 되냐 오른쪽에 남아있어야 되냐 그걸 생각해 봤을 때 아까 해석한 조건에 따르면 왼쪽 포인터가 가리키는 서브트리의 키값들은 얘보다 더 작아야 됐었죠. 그리고 오른쪽 서브트리에 있는 키값들은 얘보다 크거나 같아야 했습니다. 제가 맞게 해석했죠? 네. 그러므로 지금 M이 이쪽에 들어가야 되나요? 이쪽에 들어가야 되나요? 여기 들어가면 조건에 위배되니까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정리해보면 M은 오른쪽 리프 노드에 남아있게 될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됐죠. 다음 봅시다. 어디까지 넣었죠? M까지 넣었습니다. F까지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G를 넣읍시다. EFG니까 이쪽 노드에 들어갈 거고 K는 ABCD, EFG, HIJ, K니까 이쪽 노드에 들어갈 거고 C는 맨 왼쪽에 들어갈 건데 지금 이 왼쪽 리프 노드가 꽉 찼죠? 그래서 또 분할이 일어날 겁니다. 가운데 값인 F를 위로 올리고 그러면 FM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CE랑 GK는 쪼개질 겁니다. CE 그리고 GK 이렇게 쪼개지겠죠. 그리고 MTW는 맨 오른쪽에 이렇게 존재할 거고요. 지금 F가 올라갔는데 B 플러스 트리이기 때문에 이 둘 중 어딘가에 F가 남아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조건에 따라서 왼쪽 서브트리들은 이 키값보다 작아야 되고 오른쪽 서브트리들은 이 키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F가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기까지 됐고요. 좀 깔끔하게 다시 그려봅시다. FM, CE, FGK, 그리고 MTW 이렇게 됐습니다. 남은 키값들을 더 넣어봅시다.
지금 이제 S 넣어야 되죠. S는 OPQR ST니까 여기 사이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MSTW 그 다음에 D는 CDE니까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CDE 그 다음에 B는 여기 맨 앞에 들어가면 되고 L은 ABCDEFG, HIJK, L이니까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트리 상태는 이렇게 될 것이고 정답이 루트에 있는 애들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FM 3번이 되겠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풀이하는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사실 B 플러스 트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앞의 조건들을 해석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B 플러스 트리 자체가 자주 나오는 이제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아마 킬러 문항으로 작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B 플러스 트리에 대해 물어보는 문제였고 난이도는 굉장히 어려웠다. 변별력을 의도한 것 같고요. 또 의아한 점은 키값을 숫자로 줬으면 더 풀기 편했을 텐데 알파벳으로 주는 바람에 조금 더 머리가 아픈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8번 문제 볼게요. DBM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업,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는 저장된 데이터가 많아 구조가 복잡하고 공유를 지원하므로 장애 발생에 대응해서 데이터를 일관된 상태로 회복하는 과정이 복잡하다. 맞는 말이죠. 우리 DBMS를 도입할 때 단점으로 꼽히는 것들이 복잡하다, 비싸다, 어렵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니은 DBMS의 필수 기능으로 정의 기능, 조작 기능, 제어 기능, 근데 처리 기능은 없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DBMS의 정의 기능은 데이터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데이터 무결성 유지, 보안 유지, 병행 제어 기능을 포함한다. 이거 정의 기능이 아니라 뭡니까? 세 개 중에 제어 기능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요. 리을, DBMS는 데이터의 중복성과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종속성 문제 해결에서 파일 시스템 대비 우수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맞는 말이죠. DBMS, 즉 데이터베이스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뭐냐? 파일 시스템만 쓸 때 중복성과 종속성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게 데이터베이스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BMS의 장단점, 특징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고 난이도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다음 9번 볼게요. 음식점 관리 시스템에서 커스터머, 오더, 푸드 이렇게 릴레이션 3개가 있고 이것들을 관리하기 위해 릴레이션을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 SQL문에 대응하는 관계대소식으로 위치하는 것은? 자, 고르래요. 1번부터 봅시다. select name. 그러면 name만 보겠다는 거니까 프로젝트 네임 맞죠? from food as f. where 어쩌고. 그럼 where절의 조건이 관계대소에서는 select 연산의 조건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여기까지 맞죠? 그러면 from food as f.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food에서 select를 할 건데 걔를 f라고 개명을 하면 되니까 지금 다 맞게 연산이 설계가 된 거죠. 그래서 select name은 여기로 갔고 where절의 조건은 여기로 갔고 from에서 개명한 거는 여기로 갔으니까 다 맞게 옮겨졌습니다. 다음 2번 볼게요. select cname cphone. 그러면 프로젝트 cname cphone 했으니까 맞죠? 그 다음 from customer as c, order as o, food as f. 지금 이건 나중에 보고 where절부터 볼게요. where o.fname은 fname and c.name은 o.cname and f.price는 만보다 크다. 그게 여기 select 연산의 조건에 들어가야 될 텐데 조건에 지금 뭐가 빠졌죠? 윗줄은 그대로 잘 옮겨졌는데 이 아랫줄이 select의 조건으로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 조건을 빼먹었구나, 너가 틀렸구나 하고 답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from절을 마지막으로 보면 customer as C, order as O, food as F. 이렇게 from절에 테이블이 여러 개가 등장했다는 거는 걔네를 카티션 곱으로 다 묶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카티션 곱 다 해줬고 customer는 C라고 하겠다. customer는 C라고 하겠다.
order는 O라고 하겠다. food는 F라고 하겠다. 지금 제대로 다 개명도 됐죠. 그래서 2번은 맞는 연산, 아니 틀린 연산입니다. 이 where절의 조건이 하나 빠졌기 때문에. 다음 3번 select name some price as order price. 지금 집계함수 들어갔고 그룹 바이 절이 나왔죠. 그러면 select name과 some price를 보겠다. 그래서 근데 그룹 바이 name이니까 여기 집계함수 나왔습니다. name으로 집계를 해서 some price를 보겠다. 그런데 name은 개명을 안 했으니까 그대로 name이 된 거고 some price는 order price라고 개명을 했으니까 order price라고 개명 연산을 한 거죠. from customer order where name은 cname. 자, from customer order where name은 cname. 이거 전형적인 조인하는 경우죠. 두 테이블을 카티션 곱으로 묶고 이 where절을 select 조건으로 사용해도 되지만 이런 경우는 그냥 하나로 조인 연산으로 묶어서 표현해도 똑같죠. 그래서 customer랑 order를 저 조건으로 조인해서 바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연산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from의 테이블이 여러 개가 나왔는데 where절에서 바로 이렇게 그 속성값끼리 비교해서 쓰는 경우에는 카티션 곱을 하고 셀렉트를 해도 되지만 이렇게 조인으로 바로 해도 똑같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4번 볼게요. 아까랑 거의 똑같죠? name, average food price. 근데 그룹 by name으로 그 그룹을 지어서 보겠다. 그러면 name으로 그룹 지어서 average를 계산해서 보겠다. 얘는 이걸로 개명하고 얘는 이걸로 개명하겠다. 다 지금까지 맞고요. from절에 food랑 order. 쟤네는 where 조건 없으니까 그냥 카티션 곱으로 묶어서 보면 되겠죠. 그래서 4번도 계산이 옳게 됐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제명령 연산이나 집계함수 같은 게 관계대수에서 거의 공부를 안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관계대수에서는 주로 프로젝트 셀렉트, 뭐 조인 이 정도만 다들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4번 선지랑 3번 선지가 좀 당황스러웠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은 2번 선지였기 때문에 골라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답이 너무 분명하게 보이게 줬죠. 지금 where절에서 조건 하나를 통으로 빼먹어 버렸으니까 2번을 고르고 자신있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SQL을 관계대수로 변환하는 문제였고 난이도는 중, 왜냐면 정답이 쉽게 보이는 문제였기 때문에 난이도는 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10번 볼게요. 다음 ERD에서 보고 테이블을 생성하고자 한다. 보고 테이블을 생성하는 SQL문에 가에 들어갈 내용을 써라. 자, ERD를 봅시다. 직원이라는 개체가 4번 성명 직급 속성이 있어요. 4번이 기본 키래요. 그리고 보고라는 관계가 있는데 직원이 직원을 보고하는, 그래서 보고하는 직원도 있고 보고받는 직원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걸 제귀 관계라고 합니다. 개체 스스로 관계를 가지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일단 무슨 관계인지 보니까 다대다 관계예요. 그러면 테이블을 따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create 테이블 보고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상급자 4번과 하급자 4번을 가져야 돼요. 다대다 관계니까 개체의 기본 키 그리고 반대쪽 개체의 기본 키를 하나씩 가져와서 기본 키로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상급자의 4번도 가져오고 하급자의 4번도 가져오고 이 두 개를 결합해서 뭘로 사용한다? 자기 자신의 기본 키로 사용한다. 즉 프라이머리 키 상급자 4번, 하급자 4번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리고 상급자 4번은 어디서 가져온 키입니까? 직원 개체의 4번을 참조하는 키니까 상급자 4번은 외래키다. 직원의 4번을 참조하는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리고 하급자 4번도 마찬가지로 직원의 4번을 참조하는 외래키라고 작성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였고 주제는 ER 모델을 릴레이션으로 변환하는 거. 난이도는 중 정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다대다이면서 제귀관계인 게 약간 생각하기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별력이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음 11번 볼게요. 다음은 사원 정보를 나타내기 위한 EMP 테이블이다.
상사가 없는 사원의 슈퍼 아이디가 널 처리될 때, 자, 슈퍼 아이디가 지금 널인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상사가 없는 거죠. 상사 직원이 따로 지정이 안 된 거예요. 이때 아래 SQL문 실행 결과의 차수와 카디널리티를 골라라. SQL문 봅시다. Select all from EMP-S, right outer join, EMP-E. 자, 그러면 왼쪽은 EMP 테이블인데 S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오른쪽은 똑같은 EMP 테이블인데 E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그거를 우측 외부 조인을 하겠다는 거죠. 조인 조건은 S의 아이디가 E의 슈퍼 아이디와 같을 것, 이렇게 조건을 줬습니다. 그러면 계산하기 위해서 이 왼쪽에 있는 테이블을 그대로 S라고 해보고 오른쪽에 우리가 E라는 테이블을 따로 그려봅시다. 똑같이 저거를 EMP 테이블을 그리면 되겠죠. 자, 오른쪽에 E를 그리겠습니다. 아이디, 네임, 셀러리, 슈퍼 아이디. 그러면 1001 킴 8000 널은 X로 표시할게요. 1002 리 5000 1003 다음 1003 파크 7000 1004 초 3000 1001. 자, 오른쪽에 E라는 테이블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우측 외부 조인 해봅시다. 우측 외부 조인이니까 오른쪽 테이블을 기준으로 보면 되겠죠. 자, 첫 번째 튜플 고르고, 얘가 조인 조건이 오른쪽 E의 슈퍼 아이디가 왼쪽 S의 아이디랑 같아야 됐어요. 그러면 얘는 슈퍼 아이디가 널이니까 저쪽 아이디에 널 값을 가진 애가 없죠. 그럼 얘는 그 결합할 튜플이 없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1001 하고 뭐 이렇게 속성 3개 있고, 그 다음에 결합할 튜플이 없으니까 왼쪽 속성은 다 널이 되는 거죠. 널 이렇게. 이거를 좀 확실하게 그리고 갑시다. 일단 결과 릴레이션은 외부 조인이니까 각각의 속성이 다 살아 있습니다. 아이디, 네임, 셀러리, 슈퍼 아이디. 그 다음에 아이디, 네임, 셀러리, 슈퍼 아이디. 이렇게 속성이 8개가 있을 거고, 자, 오른쪽 튜플 첫 번째 1001 K 8 널. 얘는 결합할 튜플이 없었으니까 왼쪽 속성은 다 널로 들어간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첫 번째 튜플 됐습니다. 두 번째 튜플 봅시다. 얘 슈퍼 아이디가 1003인데 저쪽에 아이디가 1003인 튜플이 있으니까 얘랑 결합하면 되겠죠. 그래서 1002 S5 1003. 얘는 저쪽에 1003인 튜플이랑 결합을 해서 뭐 값은 제가 굳이 안 옮기겠습니다. 이 위에 8개가 속성이고요. 다음 세 번째 튜플 볼게요. 얘는 슈퍼 아이디가 널입니다. 그럼 저쪽에 결합할 튜플이 없겠죠. 그래서 자기 값 다 들어오고 7 널. 결합할 튜플 없으니까 널로, 반대쪽 속성은 다 널로 들어갈 겁니다. 다음 마지막 튜플 볼게요. 얘는 슈퍼 아이디가 1001이니까 이쪽에 아이디가 1001인 튜플이랑 결합을 하겠죠. 그래서 1004 C3 1001. 저쪽에서 1001인 튜플이랑 결합을 할 겁니다. 이것도 값 안 쓸게요. 뭐가 있겠죠. 자, 그래서 최종 우측 외부 조인 결과는 이렇게 완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차수가 8이고 카디널리티가 4죠. 튜플이 4개니까. 이런 문제였는데 이거를 사실 제가 풀이를 하니까 오래 걸리지만 실제로 그 시험장에서 푸실 때는 그냥 슥슥슥 해서 개수만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면 자, 외부 조인이니까 일단 속성 4개 4개 다 살아있을 것이다. 그래서 차수 8개 골라주면 되고, 카디널리티는 오른쪽 튜플을 눈으로 보면서 찾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튜플 결합할 애 없구나. 그럼 너는 그냥 한 개 딱 들어가겠구나. 두 번째 튜플 결합할 애가 있는데 하나니까 너도 하나 들어가겠구나. 세 번째 튜플은 결합할 애가 없으니까 너도 한 줄 들어갈 거고, 네 번째 튜플 결합할 애가 있는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너도 한 줄 들어가겠구나. 그래서 카디널리티가 4라는 거 눈으로 보고 골라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 조인을 물어보는 문제였고, 네, 주제는 외부 조인이고 난이도는 저는 꽤 어려웠다고 봅니다. 이게 왜 어렵느냐? 사람들이 외부 조인을 이제 공부를 할 때 속성이 어떻게 되는지 디테일하게 공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연 조인에서는 서로 공통된 속성이 있다면 하나만 남기고 제거를 합니다. 근데 외부 조인에서는 똑같은 속성이 있어도 그대로 다 살려놓는다는 거, 특히 조인 조건에서 사용된 이 id랑 슈퍼 id, 이 두 속성을 이제 하나만 남기지 않고 다 살려놓는다는 거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차수가 8인 걸 맞추겠죠. 그래서 다음 12번 문제 봅시다. 다음 고객 테이블에 대한 SQL 구문에서 실행 결과가 다른 하나는 밑줄진 속성은 기본키다. 이게 밑줄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고객 아이디에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1번 select 고객 이름 from 고객 where 적립금은 하고 부속 질의가 있네요. 그럼 부속 질의부터 계산해 봅시다. select max 적립금 from 고객, 고객에서 적립금의 최대값을 골라라. 그럼 5,000이죠. 자, 이 부속 질의의 결과는 5,000이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그럼 전체 이제 메인 질의를 보면 select 고객 이름 from 고객 where 적립금은 5,000이니까 적립금이 5,000인 튜플, 이 튜플을 골랐어요. 근데 select 고객 이름이니까 고객 이름만 보겠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나오나요? 고객 이름 하고 홍연수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최종 결과일 거예요. 그럼 자, 1번 결과는 이렇다는 걸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2번, 여기도 부속 질의부터 봅시다. select 적립금 from 고객. 그럼 여기 고객에서 적립금을 다 고르라는 거니까 2,000도 있고 3,000도 있고 4,000도 있고 5,000도 있겠네요. 2,000, 3,000, 4,000, 5,000. 자, 그리고 메인 질의를 봅시다. select 고객 이름 from 고객 where 적립금이 이것보다 크거나 같다. all.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모든 애들보다 크거나 같아야 선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2,000, 3,000, 4,000은 따질 필요가 없어요. 5,00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5,00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 결국 또 홍현수 씨밖에 없네요. 그럼 select 고객 이름이니까 1번과 똑같이 나올 겁니다. 고객 이름 홍현수. 다음 3번 볼게요. 여기도 부속 질의부터 계산해 봅시다. 자, select 적립금 from 고객 where 등급이 VIP. 등급이 VIP인 고객들의 적립금을 골라내는 거니까 4,000이랑 5,000이겠네요. 부속 질의 결과가 4,000과 5,000입니다. 그럼 메인 질의를 보면 select 고객 이름 from 고객 where 적립금은 any 이것보다 크다. 그럼 any라는 키워드를 사용했으니까 둘 중 아무거나 골라서 하나보다 크면 됩니다. 그럼 5,000은 따질 필요가 없겠죠. 4,000보다 크기만 하면 당연히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애들을 골라보면 적립금이 4,000보다 큰 애들, 결국 홍현수 씨밖에 없죠. 그러면 똑같이 고객 이름 홍현수 이렇게 나올 겁니다. 다음 4번 볼게요. 얘도 부속 질의부터 보면 select 적립금 from 고객 where 등급이 VIP. 아까랑 똑같으니까 VIP들의 적립금 4,000이랑 5,000이 선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where 적립금 in 4,000, 5,000이니까 이번에는 4,000, 5,000 중에 하나라도 값이 일치하면 다 선택이 될 거죠. 그러면 적립금이 4,000이거나 5,000인 애들 다 선택이 될 거니까 결과는 고객 이름 이영우, 홍현수 이렇게 두 명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4번 혼자 결과가 다르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SQL 연산 문제고 연산의 난이도 자체는 되게 어렵지 않았는데 약간의 함정이 있어요.
SQL 문제를 푸실 때 직접 계산을 안 하시고 의미만 해석해서 푸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틀릴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산을 수행해서 결과를 비교해 주셔야 된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데이터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답부터 봅시다. 비절차적 데이터 조작어는 사용자가 어떤 데이터를 원하고 해당 데이터를 얻으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세한다. 틀렸죠? 이거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명세하는 거는 비절차적이 아니라 절차적 데이터 조작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 선지도 보면 1번 데이터 언어는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접근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과 통신하는 수단이다. 맞고요. 3번 데이터 제어어는 제어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여러 사용자가 무결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문제없이 공유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필요한 규칙이나 기법을 정의하는 데 사용하는 데이터 언어이다. 완전히 정석적인 설명이죠. 이 내부적으로 필요한 규칙이나 기법 같은 게 뭐 예를 들어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 이런 거, 옵션 같은 거 말하는 겁니다. 아니면 뭐 트리거, 뭐 어설션 이런 것들.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 데이터 정의어는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스키마를 정의하거나 아니면 기존 스키마의 정의를 삭제하거나 수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데이터 언어 맞습니다. 이제 여기서 개념이 꼼꼼하지 않은 분들은 4번 선지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아니 정의어면 정의만 해야지 삭제하거나 수정은 왜 하냐 이러실 수 있는데 우리 크리에이트뿐만 아니라 알터랑 드랍도 많이 쓰죠. 정의어에서. 그래서 4번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언어에 대해 물어봤고 난이도는 쉬운 문제입니다. 다음 14번 다음은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명이다. 가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는 각 조각 스키마의 인스턴스가 논리적으로 저장되어야 하는 지역을 정의한다. 이거 할당 스키마에 대한 얘기죠. 다음 나는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모든 데이터 구조와 제약 조건을 정의. 모든 데이터 구조와 제약 조건을 정의하는 거. 이거 전역 개념 스키마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물어봤고 난이도가 좀 있어요. 왜냐면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막 이렇게 개념을 자세하게 물어보는 문제는 자주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약간은 지엽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고 이 부분이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맞추기가 어려웠겠죠. 다음 15번 NoSQL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부터 봅시다. 인그레스 얘는 NoSQL이 아니라 관계형 DB입니다. 그런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인그레스가 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럼 이거는 답을 보고 골라내기는 어렵고 속어법으로 푸는 게 더 현실적인 풀이였겠죠. 2번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 일치성을 약하게 보장하는 궁극적 일치성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게 우리말로 옮기는 과정에서 약간 어색하게 번역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NoSQL에 대해서 핵심적인 개념은 관계형 DB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계형 DB에 비해서 가용성은 최대한 높이고 대신 일관성이나 이런 거를 약간 포기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가용성 높이는 거 맞고 일치성, 얘는 일관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일관성을 약하게 보장, 즉 어느 정도 포기한다.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궁극적 일치성, 궁극적 일관성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선생님, 아니 일관성을 어느 정도 포기했는데 어떻게 궁극적 일관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궁극적이 사실은 결국에는 일관성이 보장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eventual이라는 영단어가 중간 과정에서야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된다. 이런 뉘앙스의 단어이기 때문에 사실 궁극적 일치성이라기보다는 뭐 최종적 일치성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맞는 선지입니다. 3번 미리 정의된 스키마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맞죠? 스키마 정의로부터 약간 더 자유롭습니다. NoSQL이. 4번 다수의 컴퓨터의 데이터를 분산 저장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맞습니다. 그래서 2번, 2, 3, 4번이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1번을 골라주시는 것이 더 현실적인 풀이였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래서 관계형 모델 외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물어봤고 난이도는 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특히 인그레스가 뭔지 모르는 수험생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다음 16번 봅시다. 다음 두 종류의 로그 및 데이터베이스 기록 내용에서 가나 다라 시점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수행해야 될 회복 연산을 바르게 연결해라. 자, 일단 이 문제는 왼쪽 바닥을 보시고 오른쪽 바닥을 보셨을 때 차이점이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왼쪽 문제 로그 레코드의 형식을 보면 갱신 이전 값이 있고 이후 값이 있죠. 근데 오른쪽 바닥에서는 로그 레코드의 형식을 보면 갱신 이후 값만 있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아, 양쪽이 지금 기법이 다르구나. 왼쪽은 언두 연산이 필요한 즉시 갱신 기법인 거고 오른쪽은 언두 연산이 필요 없는 노 언두, 즉 지연 갱신 기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면 가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인 트랜잭션이 뭡니까? T1이 진행 중이에요. 그럼 여기는 언두가 필요하니까 T1을 언두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리두는 필요합니까? 가 시점에서 이미 완료된 트랜잭션이 없죠. 그럼 리두는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고 그래서 가에서는 T1만 언두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나와봅시다. 현재 진행 중인 트랜잭션이 T2죠. 그럼 T2는 언두해줘야 되고 이 시점에서 완료된 트랜잭션은 T1이므로 T1은 리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T1은 리두해줘야 되고 T2는 언두해줘야 된다. 다음 봐봅시다. 현재 진행 중인 트랜잭션이 T3인데 여기는 지연갱신이기 때문에 언두가 필요 없죠. 그래서 T3를 언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료된 트랜잭션이 없기 때문에 리두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다는 회복 작업이 없다. 다음 라 볼게요. 현재 진행 중인 트랜잭션이 T4인데 언두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T4 언두 안 해도 되고 완료된 트랜잭션이 T3이기 때문에 T3는 리두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복 기법에 대해 물어봤고 이 문제는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언두 기법과 노언두 기법을 모두 출제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난이도와 변별력이 있었던 문제입니다. 다음 17번 볼게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상태에 대한 제약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부터 봅시다. 참조되는 릴레이션에 새로운 튜플이 삽입되는 과정에서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 위반이 발생하면 제약 조건 위반의 원인이 되는 연산을 거부하도록 해야 한다. 자, 이 선지는 두 가지 사실이 틀렸는데요. 첫 번째로 참조되는 릴레이션에 새로운 튜플을 삽입해도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 위반될 일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왼쪽 릴레이션에서 어떤 외래키가 있는데 이 외래키가 오른쪽 릴레이션의 어떤 기본 키를 참조한다고 해봅시다. 자, 지금 이 기본 키를 참조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미 그 제약 조건이 만족되는 상황에서는 여기에 새로운 튜플이 하나 이렇게 추가된다고 해도 참조가 깨질 일이 없겠죠? 그리고 기본 키니까 뭐 여기에 널이 들어갈 리도 없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참조되는 릴레이션에 새로운 튜플을 삽입해도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 위반되는 상황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틀린 사실은 뭐냐? 만약에 위반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원인이 되는 연산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캐스케이디드로 다 같이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거부해야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1번이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2번, 3번, 4번 보면 릴레이션 스키마 R의 임의의 두 튜플 T1, T2에 대하여 T1의 SK 값이 T2의 SK 값과 다르다. 이것이 성립한다면 속성집합 SK를 R의 슈퍼키라고 한다. 맞는 말이죠. 두 튜플을 임의로 골랐을 때 이 어떤 키의 값이 무조건 다르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유일성을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슈퍼키라고 한다. 맞습니다. 3번 참조하는 릴레이션 R1의 외래키는 참조되는 릴레이션 R2의 기본키와 동일한 도메인이어야 하며
당연히 동일해야죠, 도메인이. 기본 키 값 중 하나이거나 널 값이어야 한다. 맞는 말이죠. 외래 키 값은 피참조 기본 키에 등장한 값이거나 또는 널 값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다음 4번. 데이터베이스는 개체 무결성과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당연히 만족해야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약 조건에 대해 물어봤고 난이도는 쉬운 문제였어요. 선지의 문장들이 어느 정도 좀 독해력을 요구해서 약간 까다롭긴 했는데 개념은 간단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18번 볼게요. SQL의 부속질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부터 봅시다. 연산자 any는 부속질의가 단일행을 반환할 때만 적용할 수 있다. 이거 아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select, 이름, from, 뭐 학생, where, 성적이, any, 어쩌고 이런 질의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any라는 말을 썼다는 거는 여기에 값이 여러 개니까 썼을 확률이 높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반환값이 60, 70, 80이야. 그래가지고 성적이 이 중 그 어느 것보다라도 높으면 고르겠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게 any 키워드잖아요. 그래서 any를 쓸 때 단일행을 반환할 때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 1번 부속 질의는 하나의 SQL 안에 다른 SQL물이 중첩된 질의를 말한다. 당연한 소리고요. 3번 스칼라 부속 질의. 이거 처음 보는 분들 많았을 텐데 스칼라 부속 질의는 여기 결과값을 단일한 스칼라 값으로 반환한다 라고 써 있는데 일단 맞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경우냐, select from where절에서 where절만 써볼게요. 성적은 그 다음에 여기 부속 질의가 나왔어요. select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 equal을 썼다는 거는 이게 어떤 튜플을 통째로 반환하는 게 아니라 값을 하나 반환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성적이 내가 100점인 학생을 고를 거면 이런 식으로 부속 질의를 작성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where절에서 사용하고 단일한 값을 반환하는 경우를 스칼라 부속 질의라고 합니다. 이 물결 표시한 얘가 스칼라 부속 질의인 거예요. 왜냐면 where절에서 사용했고 단일한 값을 반환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번 맞고요. 다음 4번 인라인 뷰. 얘도 처음 보는 분들 많았을 텐데 스칼라 부속 질의랑 주로 비교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from절에서 사용되는 부속 질의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select 어쩌고, from where 어쩌고 이렇게 있는데 from절에서 내가 실제 테이블이 아니라 뭔가 부속 질의를 이용해서 만들어서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 from절에서 select 어쩌고 이렇게 또 부속 질의를 사용하겠죠. 이렇게 from절에서 사용한 부속 질의가 inline view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 4번 선지를 처음 보는 분들도 많았을 건데 사실 2번이 워낙 정답으로 분명하게 보이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부속질의어의 개념에 대해서 물어봤고 지엽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정답 선지가 분명해서 난이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19번 볼게요. 릴레이션 R1, R2, R3에 대한 관계대소식의 의미가 다른 것은? 자, 이렇게 3개 있습니다. 1번 볼게요. R1과 R2를 조인하는데 속성은 A랑 D랑 비교해서 조인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인했대요. 그리고 거기서 B 값이 5인 애들을 고르고 그 다음에 R3랑 조인했다. 그러면 일단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게요. 2번 봅시다. R1에서 프로젝트 AB를 했대요. 자, 여기서 벌써 뭔가 이상하죠? 1번에서는 프로젝트라는 말이 등장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얘네 둘이 조인했을 때 속성이 A, B, C, D, E 이렇게 다 살아있었을 거고 거기서 셀렉트한 다음에 또 조인을 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속성이 A, B, C, D, E, F가 다 살아있을 거예요. 근데 2번에서는
프로젝트 AB를 했기 때문에 애초에 연산이 안 되죠. 지금 A, B만 골라내서 카티션 곱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과정에서 속성 C가 사라졌죠. 그래서 C라는 속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1번과 2번은 다르구나 라는 걸 먼저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번을 보면 R1에서 B 값이 5인 애들을 먼저 골라내라. 그리고 나서 R2랑 카티션 곱을 하고 셀렉트를 해라. 자, 카티션 곱을 하고 셀렉트를 하는 거, 이게 뭐랑 똑같은 말입니까? 조인이랑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지금 1번과 3번을 비교해보면 결국 같은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셀렉트 B 값이 5인 애들, 이거는 먼저 하나 나중에 하나 똑같은 거고, 그리고 이 조인 연산을 카티션과 셀렉션 연산으로 바꿔서 한 거기 때문에 1번과 3번은 똑같죠. 그리고 4번도 R2랑 R3랑 먼저 조인하고 거기서 B 값이 5인 애들 골라내고, 순서가 지금 틀렸죠. R2랑 R3랑 여기 괄호가 지금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R2랑 R3랑 조인하고 R1까지 조인하고 마지막에 B 값이 5인 애들을 고르는 건데, 이것도 1번, 3번과 같은 거죠. 왜냐면 이 골라내는 연산, 셀렉션 연산은 먼저 하든 나중에 하든 결과가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답은 2번을 골라주시면 되고, 관계대소 연산 문제였는데 난이도는 중간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왜냐면 연산 자체는 복잡한데 정답을 골라내기가 쉬운 그런 문제였어요. 왜냐면 1, 3, 4번에는 프로젝트 연산이 한 번도 안 나오고 속성이 다 살아있는데, 이번에는 프로젝트 연산 때문에 C 속성이 날아가니까 이걸 눈치를 채면 답을 빨리 골라낼 수 있습니다. 다음 20번 볼게요. 두 개의 트랜잭션 T1과 T2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였다. 자, 첫 번째, T1에서 1번 상품의 가격을 조회하였을 때 10만 원이라고 나타났고, T2에서 1번 상품의 가격을 15만 원으로 변경하고 커밋하였다. 그 후에 T1에서 1번 상품의 가격을 조회하니 15만 원이라고 나타났다. 자,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같은 트랜잭션이 같은 가격을 두 번 조회했는데 값이 달라졌어요. 이걸 우리가 비반복 판독이라고 하죠. Non-repeatable lead. 지금 Non-repeatable lead가 발생을 했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T2에서 1번 상품의 가격을 10에서 15만 원으로 변경하다가 커밋하지 않고 롤백하는 과정에서 T1에서 1번 상품의 가격을 조회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았다. 이거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T2가 어떤 가격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그 중간에 T1에서 조회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 이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일관성 유지 측면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안전하죠. 그래서 얘는 더티 리드를 지금 방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트랜잭션이 갱신 중이거나 취소하고 있거나 이런 값을 다른 트랜잭션이 이제 볼 수 없게 하는 거, 즉 더티 리드가 방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 T1에서 등록된 상품을 조회하였는데 0건이 조회되었고 T2에서 1번 상품을 등록하고 커밋하였다. T1에서 등록된 상품을 다시 조회하였더니 한 개 상품이 나타났다. 자, 같은 조건으로 조회했는데 없었던 게 나타났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귀신이 나타났다. 팬텀 리드라고 합니다. 지금 팬텀 리드가 발생을 하고 있죠. 그럼 결론은 뭐냐? 논리피터블 리드랑 팬텀 리드가 발생하고 더티 리드는 발생하지 않는 그런 레벨을 고르라는 거죠. 그러면 정답은 리드 커미티드가 될 거고, 약간 여기서 표를 작성해 보자면 더티 리드, 그 다음에 논 리피터블 리드, 그 다음에 팬텀 리드, 이것들이 각각에서 발생하는지를 한번 작성을 해봅시다. 자, 리드 언커미티드, 이거는 완전 개판이다, 아무 제한도 안 두겠다라는 거니까 더티 리드도 발생하고 다 발생하겠죠. 다음, 리드 커미티드에서는 더티 리드는 막아주고 나머지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피터블 리드에서는 더티 리드랑 논 리피터블 리드는 막아주고 팬텀 리드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시리얼라이저블, 얘가 제일 높은 거죠. 직렬 가능 레벨, 저기에서는 세 가지가 다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를 작성하시고 답을 골라주셔도 되고요. 뭐 사람에 따라서 표를 작성해놓고 고르는 게 더 빠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답 골라주시면 되고, 트랜잭션 격리 수준에 대해 물어보는 문제고, 난이도는 쉬웠습니다. 왜냐면 그냥 해석만 제대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난이도는 하라고 볼 수가 있어요. 21번 볼게요. 릴레이션 R과 S에 대한 조인 연산의 구현 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답부터 봅시다. 단일 루프 조인, 이거 뭡니까? 후행 테이블의 인덱스를 사용해서 가는 거죠. 왜 단일 루프냐, 이름이. 예를 들어서 앞쪽 테이블이 있고 뒤쪽 테이블이 있을 때 조인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때 앞쪽 테이블만 가지고 루프를 돌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레코드로 두 번째 테이블에 인덱스 조회하고, 그다음 두 번째 레코드로 두 번째 테이블에 인덱스 조회하고, 세 번째 레코드로 인덱스 조회하고, 이렇게 후행 테이블의 인덱스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루프는 선행 테이블에서 한 번만 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단일 루프 조인인데, R과 S 중 하나의 릴레이션에 있는 레코드들이 조인 속성 값에 따라 물리적으로 정렬되어 있어야 한다. 아니죠. 단일 루프 조인은 물리적으로 정렬은 필요 없고 후행 테이블에 인덱스만 제대로 갖춰져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정렬 필요 없으니까 답은 2번이고, 1번 중첩 루프 조인, 저건 뭡니까? 단순 무식하게 하나하나 루프를 돌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 자, 첫 번째 레코드 그러니까 후행 테이블의 첫 번째 레코드랑 비교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레코드랑 비교하고, 그 다음 세 번째 레코드랑 비교하고, 그 다음엔 뭐 합니까? 이 두 번째 레코드가 또 하나씩 비교하고, 그 다음 세 번째 레코드가 또 하나씩 비교하고, 이렇게 무식하게 하는 게 중첩 루프 조인이죠. 그래서 얘는 R과 S의 레코드들에 대한 별도의 인덱스나 정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3번 정렬 합병 조인. 정렬 합병 조인 뭡니까? 정렬 합병 조인은 일단 정렬이 돼 있어야 쓸 수 있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왼쪽 테이블에 어떤 속성 값에 대해서 뭐 1, 2, 4, 7, 8 이렇게 있고, 오른쪽 테이블에 뭐 2, 5, 10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렇게 정렬이 돼 있어야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1 오른쪽으로 가서 1 값을 찾아보자. 2니까 1은 없다는 거죠. 그럼 2를 보고 왼쪽 테이블로 가서 2 값을 찾아보자. 2가 있죠? 그럼 얘랑 조인 시킨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4가 나타났으니까 오른쪽으로 가서 4를 찾아본다. 4가 없고 5가 나타났으니까 다시 왼쪽으로 가서 5를 찾아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인을 하는 게 정렬 합병 조인입니다. 그래서 조인 속성 값에 따라 물리적으로 정렬되어 있을 때 가장 효율적이다. 맞는 말이고요. 4번 해시 조인. 해시 키로 하고 동일한 해시 함수를 이용해 해시되어 있어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조인 기법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거는 꽤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면 조인 기법이 자주 출제되는 이제 개념도 아니고 꽤나 깊게 출제를 했기 때문에 정답률이 조금 낮았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22번 볼게요. 회복 기법과 그 특징이 다르게 짝지어진 것. 1번 지연갱신. 지연갱신이면 언두가 필요 없다. 노 언두 리두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틀렸고, 2번 즉시갱신. 그럼 얘는 언두가 필요하다. 언두 리두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틀렸고, 3번 그림자 페이징. 얘는 언두 리두랑은 아예 상관이 없는 거죠. 4번 ARIES 기법. 얘는 자세한 내용은 다들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분석, 리두, 언두 이 순서로 진행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되는데, 그럼 답은 4번이 될 거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회복 기법에 대해 물어봤는데 얘도 정답률이 좀 낮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ARIS 기법 같은 거 약간 지엽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변별력을 의도하고 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23번 데이터베이스 보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것도 정답부터 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소유한 데이터베이스 객체에 대한 권한 부여는 반드시 데이터 관리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자, 이거는 접근 제어 기법 중에 MAC, 강제적 접근 제어에서만 이렇게 관리자가 일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2번 틀렸다. 예를 들어서 DAC에서는 데이터 관리자가 저렇게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소유자가 권한을 부여할 수 있죠. 그리고 뭐 RBAC에서도 역할별로 부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자에 의해 일괄적으로 하는 건 MAC만 그렇다. 그래서 2번을 골라주시면 되고, 다음 나머지 선지를 보면 다 맞는 얘기죠. 네, 특별히 볼 선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안 접근 제어에 대해 물어보는 문제고 난이도는 그냥 평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24번.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3번부터 봅시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데이터에 접근하는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최신의 값을 유지. 벌써 틀렸죠?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핵심이 뭡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 시점별로 데이터를 다 누적해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차곡차곡 누적해서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원하는 시점의 정보를 언제든 접근해서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데이터 웨어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최신의 값을 유지하는 시불변성 이런 거 아니고요. 그래서 나머지 선지를 보면 1번 주제 지향, 이거 대표적인 특징이죠. 2번 데이터가 일관된 형식으로 정의되는 통합성, 이것도 대표적인 특징이고, 4번 읽기 전용의 데이터를 유지하는 비위발성, 이것도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해 물어본 문제고, 난이도는 사실 쉽다고 볼 수도 있지만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해서 이제 디테일하게 공부하지 않는 수험생이 많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변별이 됐을 수도 있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25번 볼게요. 데이터베이스에서 동시성 제어를 위한 로킹 기법과 이를 이용하여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 자, 지금 2단계 로킹이 나왔는데 기본적인 EPL, 엄격한 EPL, 엄중한 EPL 이렇게 나왔죠. 사실 여기에 더해서 뭐가 있냐? 보수적 EPL 혹은 정적이라고 부르는 이 EPL이 있죠. 자, 그러면 이 단계별로 어떤 현상을 막을 수 있는지 한번 또 표로 정리해 봅시다. 먼저 직렬 가능성, 그 다음에 연쇄복귀 방지, 그 다음에 교착 상대 방지.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이 있겠죠. 기본적인 2PL은 직렬 가능성이 보장되고 연쇄복귀 방지랑 교착 방지가 안 됩니다. 그 다음 엄격한 2PL은 직렬 가능성이 보장되고 연쇄복귀 방지 보장되는데 교착 방지가 안 되죠. 엄중한 2PL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보수적 2PL, 정적 2PL만이 이 세 가지를 다 보장해 줄 수 있다. 근데 얘는 실제로는 쓸 수가 없는 기법이죠. 너무 제약사항이 많고. 그래서 이제 답을 골라보면 EPL은 직렬 가능성만 보장이니까 기억이 돼야 되죠. 그 다음 엄격한 EPL은 직렬 가능성과 연쇄복귀 방지가 보장이니까 이 디귿이 연쇄복귀 방지라고 안 써있지만 같은 말입니다. 복구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기억 디귿 맞습니다. 엄중한 EPL은 직렬 가능과 연쇄복귀 방지니까 기억 디귿이 돼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 기억 니은 디귿이라고 하려면 정적 EPL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행 제어에서 EPL에 대해 나왔고 난이도는 그냥 무난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5문제 다 풀어봤는데 데이터베이스론 치고도 상당히 체감 난이도가 있는 회차였고 아마 현장에서 푸시는 수험생분들은 적잖이 당황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다음 연도 시험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해설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수업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